우리 딸 하늘이 짜게 먹는 걸 안 좋아하는데 국을 끓여야 하는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혼 후 20년 치매에 걸린 전처, 충격적인 진실에 3천억 자산을 가진 회장이 무너지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수라원 창립 30주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기념 연회 대신 최진원 대표는 색다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500분을 초청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자리였습니다. 언론에서는 3천억 자산가의 따뜻한 나눔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지만 정작 최진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넓은 행사장에는 한우 사골로 밤새 고아낸 진한 곰탕, 정갈하게 차려진 7첩 반상이 쉴 새 없이 배식되었습니다. 계절의 기운을 담은 나물들, 정성스레 담근 김치, 부드러운 계란찜까지 수라원의 주방장들이 새벽부터 준비한 최고의 상차림이었습니다. 맞춤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최진원 대표는 넓은 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이리리 잡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편히 계시다 가십시오. 이렇게 좋은 음식을 공짜로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오늘은 저희가 감사를 드려야 할 날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수라원.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5대 한정식집으로 자리 잡기까지 전국에 20개가 넘는 지점을 둔 외식 기업의 대표이자 3천억 자산가. 남들은 모두 성공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진원 자신의 속은 겨울 아랫목처럼 싸늘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배식대 한쪽 구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어르신, 드시질 않으시니 다른 분들께 자리를. 저쪽 자리가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봉사자 2명이 곤란한 표정으로 한 여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최진원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여인은 낡은 남색 요양원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음식들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그녀는 멍하니 시래기국 한 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곰탕도 나물도 심지어 하얀 쌀밥조차 숟가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래기국만이 그녀의 시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최진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의 서리가 하얗게 내린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낯설지 않은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주방에서 그 누구보다 빛났던 여인.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마법 같은 손맛을 빚어내던 사람. 자신의 아내였던 이연수였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최진원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국그릇을 응시한 채 아이처럼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국이 짰어요.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하늘이 짠 거 싫어하는데. 하늘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진원의 손에서 쥐고 있던 은수저가 미끄러졌습니다. 쨍! 수저가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최진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연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수는 여전히 국구름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20년 전 어느 날에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가 기다려요. 배고프다고. 연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얼른 국 끓여줘야 하는데. 최진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수라원의 모든 영광이 그 순간 한없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하늘이란 이름은 누구였을까? 어르신을 조용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최진원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가장 편안한 방으로 안내해 드려라. 네, 대표님. 비서와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연수를 부축했습니다. 연수는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국구름만은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국, 가져가도 돼요? 하늘이 줘야 해요. 그러세요. 가져가셔도 됩니다. 직원이 국그릇을 소중히 받쳐들었습니다. 최진원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녀의 등, 한때 자신과 함께 꿈을 키우던 그 작은 어깨, 행사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최진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이,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이름. 아니, 혹시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최진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이미 그의 심장을 파고들고 있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모든 어르신이 돌아간 뒤 최진원은 홀로 텅 빈 홀에 서 있었습니다. 깨끗이 치워진 테이블들, 정리된 의자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 예, 대표님.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 그리고 사설 조사팀을 동원해. 무슨 일이십니까? 최진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어둡게 깔려 있었습니다. 알아봐야 할 일이 있어.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최진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본 연수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하늘이. 최진원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20여 년 전 그 시절로 기억을 되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때로 2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변두리 시장통의 작은 국밥집 아궁이 앞에서 만났습니다. 군대 취사병 출신이던 최진원은 제대 후 빚을 내어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진원인의 국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10평 남짓한 가게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사고를 고아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는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혈기와 뚝심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사장님, 주방 보조 자리 있나요? 문을 열고 들어선 여인은 25살의 이연수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손은 동상으로 부르터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경력이 있어요? 고아원 주방에서 5년 일했습니다. 설거지든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원은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요. 하지만 월급은 많이 못 줍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는 그렇게 진원이네 국밥의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설거지와 청소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진원이 감기에 걸려 주방에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해볼게요. 연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밥을 끓여본 적이 있어요? 시래기국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최진원은 반신반의하며 그녀에게 주방을 맡겼습니다.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수가 끓여낸 시래기국은 그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맛. 시래기 특유의 텁텁함은 사라지고 오직 깊은 감칠맛만 남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맛이야? 평소 까다롭기로 소문난 단골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야, 사장, 이거 누가 끓인 거야? 맛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새로운 직원이 했습니다. 이 사람 붙잡아놔. 이런 맛은 처음이야. 그날 이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원이네 국밥에 신의 손을 가진 요리사가 왔다더라. 그 집 시래기국은 하늘이 내린 맛이다.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최진원과 연수는 뜨거운 아궁이 불 앞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웃고 때로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연수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대했고 음식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최진원은 과묵했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을 챙기고 손님들에게 정직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둘이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수 씨. 네, 사장님? 연수 씨가 좋습니다. 연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사장님이 좋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뜨거운 아궁이 불처럼 깊은 국물 맛처럼 천천히 그리고 진하게. 1년 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단골 손님들과 시장 상인들 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연수야, 우리 더 큰 식당을 차려보자. 정말요? 하지만 돈이 2년만 더 악착같이 모으면 할 수 있어. 우리 실력이면 분명 잘 될 거야.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진원 씨가 하자면 저도 할게요. 두 사람은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후 강남에 제대로 된 한정식 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수라원. 임금님 수라상처럼 정성을 다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수의 손맛과 최진원의 경영 능력이 만나자 식당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고 TV에 소개되고 유명 인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라원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한정식집이 되었습니다. 최진원은 정장을 입게 되었고 연수는 수석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꿈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최진원의 어머니 김 여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김 여사는 뼈대 있는 종갓집 출신이었습니다. 아들이 국밥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코웃음을 쳤지만 수라원이 성공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진원이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구나. 김 여사는 수라원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연수를 보는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네, 어머님. 근본도 없는 것이 우리 아들 밥이나 축내지 말고 주방이나 지키거라. 연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것이 무슨 안주인 행세야. 수라원의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어머니, 연수는 제 아내입니다. 아내? 그래, 아내는 아들을 낳아야 아내지. 그런데 언제까지 둘이서 밥이나 퍼먹을 셈이냐?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연수를 몰아붙였습니다. 병원에 가봐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저희는 아직?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이 어딨어. 당장 검사 받아. 김 여사의 성화에 못 이겨 두 사람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진원 씨 정자의 운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연 임신은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문제는 연수가 아니라 최진원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최진원은 말을 잃었습니다. 연수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원 씨.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잖아요. 하지만 김 여사는 달랐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는 눈앞이 캄캄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가 끊기다니. 우리 종가의 대가 끊긴다는 말이냐? 어머니, 지금 시대에 무슨. 닥쳐. 이게 다 그 계집 때문이다. 복도 없는 것이 우리 집안을 망치는구나. 김 여사는 연수를 원망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누군가를 탓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김 여사의 태도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넌 이제 주방에도 들어오지 마. 보기만 해도 재수 없어. 어머님,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직원들 시키면 되지. 내가 뭐라고 수라원의 주방을 지배하려 해. 연수는 조금씩 주방에서 밀려났습니다. 최진원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머니에게 강하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비겁하게도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김 여사가 한 여자를 데리고 수라원에 나타났습니다. 진원아, 인사해라. 한국 최대 식품 유통업체 회장님의 따님이시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내 앞길을 위한 거다. 연수와는 이혼하고 이분과 재혼해라. 어머니, 이 집안과 손잡으면 수라원을 전국 체인으로 키울 수 있다. 대를 이을 아들도 낳고 사업도 키우고 일석이조 아니냐. 김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앞길을, 우리 가문의 앞길을 막고 있다. 이혼해라. 최진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계자에 대한 압박,
전국 체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업적 유혹, 어머니의 완고함, 그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성공에 대한 야망 사이에서 그는 비겁하게도 후자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최진원은 연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진원 씨, 연수야, 미안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최진원은 점점 더 연수를 피했습니다. 어머니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고 그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연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모욕해도 당신은 가만히 있기만 하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 어머니 성격을 모르잖아. 그럼 저는요? 전 당신 아내잖아요. 최진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연수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김 여사의 모욕은 계속되었고 최진원의 침묵도 계속되었습니다. 연수는 매일 울었습니다. 주방에서, 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늦은 밤 연수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꾸렸습니다. 낡은 조리복 한 벌과 몇 가지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최진원이 늦게 들어왔을 때 연수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가? 떠나요.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요. 연수야, 당신은 절 사랑한 적이 없었나 봐요. 아니면 사랑보다 수라원이 더 중요했거나. 연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 이제 지쳤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연수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됐어요. 저 혼자 살게요. 잘 사세요, 진원 씨. 연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최진원은 그 뒷모습을 불러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수는 수라원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꿈꾸고 일궈낸 그곳을, 그녀가 사랑했던 뜨거운 아궁이를,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모두 뒤로 한 채 그녀는 캄캄한 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진원은 그날 밤 이후 다시는 연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찾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어머니가 정해준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수라원은 더 크게 번창했습니다. 장인의 유통망을 등에 업고 전국 곳곳에 지점이 생겼습니다. 10년 만에 20개가 넘는 지점을 거느린 외식 그룹이 되었고 최진원은 3천억대 자산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경제지에서는 자수성가한 외식업계의 신하라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 아궁이는 그날 이후 영원히 식어버렸습니다. 수라원을 나온 지 2달째였습니다. 연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집도 일도 모두 잃었지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설마
연수는 조심스럽게 가까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소변 검사를 하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연수 씨? 네. 연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7주 차시네요. 순간 연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 임신하셨어요. 아기집이 잘 보입니다. 연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연수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뱃속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생명의 존재가 실감났습니다. 진원 씨의 아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연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은 계속해서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있으면 진원 씨가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김 여사도 손자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진원 씨에게 알려야 한다고. 이 아이의 존재를 알리면 그는 분명 돌아올 것이라고. 연수는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갈아타며 수라원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이 매일 드나들던 곳, 자신의 손맛으로 가득 채웠던 주방이 있는 곳.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연수는 큰 대문 앞에 섰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연수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왔어?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할 말 없어. 돌아가. 어머님, 제발. 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김 여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 진원 씨 아이예요.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연수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어머님도 원하시던 손주를 보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김 여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코웃음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애를 못 가진다고 했다. 하지만 기적처럼. 기적?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김 여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디서 천안 씨를 붙여와서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으려 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누구 아이를 뵌지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게 내 손주는 절대 아니야. 김 여사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연수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이 돈 받고 썩 꺼져. 돈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어 흐물거렸습니다. 다시는 수라원 근처에 얼씬도 마라. 김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를 핑계로 내 아들 앞길을 막으려 한다면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연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땐 내년은 물론이고 그 뱃속의 것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연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까지 위협하는 말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아니, 선언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어서 안 꺼져. 쾅! 대문이 연수의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연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빗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를 감싸 안고 작은 생명을 지키려는 듯 웅크렸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해. 김 여사의 위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라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연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를 앞세워 진원을 찾아간다면 정말로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진원도 수라원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연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는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 아주 멀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김 여사가 손을 뻗칠 수 없는 곳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동해였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수학여행으로 갔던 바닷가, 그곳의 작은 항구 마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거기로 가자. 연수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동해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밤새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김 여사가 찾을 수 없을 만큼 먼 곳. 연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이 잘 살자.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연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뱃속의 생명만큼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연수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 만날 수 있겠지?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이는 대답 대신 작은 움직임으로 응답했습니다. 엄마의 손길을 느낀 듯 뱃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이름은 하늘이라고 지을까? 연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처럼 맑고 넓은 아이로 자라렴. 하늘이야. 그렇게 최하늘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오직 엄마만 아는 이름. 연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평화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웃으며 뛰어노는 꿈. 자신의 손을 잡고 엄마라고 부르는 꿈. 그 꿈 속에서 연수는 행복했습니다. 제사장 달빛 아래 밥상. 동해의 작은 항구 마을. 연수는 그곳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2.8kg의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연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온기가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늘아, 우리 하늘아. 연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단둘이 남겨졌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퇴원 후 연수는 작은 분식집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사정을 듣고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애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 텐데 괜찮겠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에는 떡볶이를 튀기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 납품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이는 주방 한쪽에 마련된 요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울음소리가 나면 연수는 재빨리 손을 씻고 달려갔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배고팠구나.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늘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났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처음 말을 배웠을 때의 감동을 연수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우리 하늘이 정말 예쁘다. 하늘이는 엄마를 닮아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였습니다. 다른 건 잘 먹지 않았지만 엄마가 끓여준 시래기국만은 예외였습니다. 엄마, 국. 그래, 하늘이는 이 국을 제일 좋아하지? 응, 맛있어. 하늘이는 작은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이 아이가 있어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가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연수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가스불을 켰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메뉴가 헷갈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네요. 미안해요.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늘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연수의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약속 시간을 까먹었습니다. 심지어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그래, 그렇지. 엄마가 깜빡했네. 하늘이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내가 도와줄게.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살 아이가 엄마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1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미 하늘이는 엄마의 든든한 조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주방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파는 이렇게 썰어야 해. 그래, 고마워 우리 하늘이. 엄마가 가습을 껐는지 내가 확인할게. 미안해, 하늘아. 미안할 것 없어. 우리 엄마니까. 하늘이의 맑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연수의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하던 연수가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아, 파가 떨어졌네. 엄마, 내가 슈퍼 다녀올게. 하늘이가 우산을 챙겼습니다. 아니야, 비 오는데 엄마가.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노란 우산 쓸 거야.
하늘이는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5분이면 돌아올게. 엄마 기다리고 있어. 노란 우산을 받쳐들고 하늘이는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연수는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와? 연수는 불안한 마음에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하늘아. 연수는 우산도 쓰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슈퍼까지는 걸어서 3분 거리였습니다. 하늘아. 어디 있어? 빗속을 헤매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슈퍼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10살 여자아이. 파 사러 온 애 못 봤어요? 아, 그 애? 1시간 전에 파 사가던데요. 노란 우산 쓰고 어디로 갔는지 그냥 집으로 간 것 같던데요. 연수는 다시 뛰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집으로 가는 길을. 그리고 그곳에서 연수가 본 것은 빗물에 젖어 흩어진 대파 몇 줄기, 그리고 길 위에 나뒹구는 노란색 우산. 하늘아. 연수의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길 한쪽에 쓰러져 있는 작은 몸. 하늘아. 하늘아. 연수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몸. 흐르는 피.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 119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연수는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하늘이만은. 하지만 새벽 4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의사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 돼. 안 돼요.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연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차가워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예쁜 손. 엄마를 도와주던 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손.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보냈어. 엄마 잘못이야. 연수는 하늘이의 몸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사흘 밤낮을 계속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연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영정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사진 속 하늘이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관이 땅에 묻혔습니다. 연수는 그 앞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떠도 하늘아. 춥지 않아? 무섭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억지로 연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연수의 정신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분식집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파 다듬어 놨어. 텅 빈 주방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따 학교 끝나면 국 끓여줄게.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연수의 기억은 하늘이가 살아있던 그날에 갇혀버렸습니다. 엄마, 국 끓여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하늘아. 엄마가 지금 끓일게. 연수는 매일 시래기국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는 국을 식탁에 2그릇을 놓았습니다. 하늘아, 밥 먹자. 짜지 않게 끓였어. 빈 의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연수 씨, 병원에 가봐야 해요.
전 괜찮아요. 하늘이 기다리거든요. 연수 씨, 하늘이가 학교에서 곧 올 거예요. 국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연수는 점점 더 현실과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연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하늘아, 어디 갔어? 엄마가 찾으러 갈게.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 골목을 노란 우산을 찾으며 걸었습니다. 하늘아, 대답해. 엄마 여기 있어. 새벽에 경찰이 연수를 발견했습니다. 길 한가운데 주저앉아 노란 우산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파 사러 갔지? 곧 오지? 연수는 시립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기억은 그 비 오는 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딸을 기다리는 엄마로 시래기국을 끓이던 주방에 그녀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연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아, 엄마 국 끓였어. 짜지 않게 했어. 우리 하늘이 짠 거 싫어하니까. 그리고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연수에게는 여전히 그날이었습니다. 비 오던 그날, 딸을 보낸 그날, 시간이 멈춰버린 그날, 행사장에서 돌아온 최진원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연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최하늘. 왜 자신의 성을 가진 이름일까? 왜 연수는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최진원은 사무실로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비서는 최진원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비서님,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요. 최진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 전처 이연수를 조사해야 합니다. 전처분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최하늘이라는 이름.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무슨 단서라도. 20년 전 연수가 수라원을 떠난 후의 행적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모두 알아내야 합니다. 최진원은 책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사설 조사팀을 동원하세요.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 비서는 최진원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진원은 그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아,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표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리고 마침내 김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해보세요. 이연수 씨는 수라원을 떠난 후 강원도 동해시의 작은 어촌 마을로 갔습니다. 동해. 그곳에서 분식집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김 비서는 21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18년 전 동해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순간 최진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딸? 네. 출생신고서에 기록된 아이 이름은 김 비서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최하늘. 대표님의 성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최진원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늘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혀 몰랐던 딸. 의사의 진단이 잘못된 거였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확률은 낮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최진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연수가 혼자서 임신하고 혼자서 낳고 혼자서 키웠습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게 김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진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비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대표님, 말하세요. 최하늘 양은 8년 전 10살의 나이로 김비서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뭐라고요? 최진원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망? 내 딸이? 네. 죄송합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최진원은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 그 딸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 두 가지 진실이 동시에 그를 덮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동해에서 팔을 사러 나갔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였다고 합니다. 범인은 잡혔습니까? 그게. 김비서는 머뭇거렸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미제? 최진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살 아이가 뺑소니로 죽었는데 미제라고? 목격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차량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성철 형사가 사건 종결 직후 갑자기 사직했습니다. 사직?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는데 갑자기 사표를 내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최진원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개입했습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감췄습니다. 그 형사, 지금 어디 삽니까? 경북 영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소를 알아내세요. 대표님, 혹시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하세요. 내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최진원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진원은 영주로 향했습니다.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성철 슈퍼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최진원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슈퍼 안으로 들어가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철 씨십니까?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수라원 대표 최진원입니다. 박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라원. 최진원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8년 전 동해에서 발생한 최하늘 양뺑소니 사건. 담당 형사가 박성철 씨였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고 제 딸입니다. 박성철은 말을 잃었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사건이 미제로 종결되었습니까? 왜 당신은 사직했습니까? 박성철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은 슈퍼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성철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 사건,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박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골목 끝 철물점 사장님이 목격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노란 우산을 쓴 아이가 뛰어나오자 박성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일부러 속도를 내서 쳤다고 했습니다. 최진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일부러? 고의로? 네.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건이 묻혔습니까? 목격자가 다음날 말을 바꿨습니다. 박성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가 와서 잘못 봤다고, 그냥 사고였다고. 왜 말을 바꿨습니까? 협박을 받았겠죠. 그분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누가 압력을 넣으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냥 포기했습니까? 최진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살 아이가 죽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계속 파고들려고 했습니다. 박성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청장실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 종결하라고. 박성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수라원 쪽에서 청탁이 들어왔다고. 최진원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라원, 자신의 식당, 아니, 자신의 어머니. 그 차, 운전기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는 사고 당일 밤 폐차장으로 갔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운전기사는 거액을 받고 밀항선을 탔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동남아 어디론가. 박성철은 담배를 비볐습니다. 내가 더 파보려고 하자 경찰서에서 잘렸습니다. 누가 당신을 자르라고 했습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박성철은 최진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김 여사가 직접 청장실을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진원은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핏줄을, 자신의 딸을 고의로 죽였다는 말입니까? 최 대표님, 박성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저도 그 아이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옵니다. 제가 더 강하게 싸웠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최진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슈퍼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늘아,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딸, 안아보지도 못한 딸,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최진원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이 수라원의 명예를 지킨다며 아내를 외면하는 사이, 자신의 핏줄은 세상에 태어나 10년을 살다가 차가운 빗길에서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죽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최진원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물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각오로 그는 어머니가 있는 수라원 본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최진원은 폭풍처럼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 강남 수라원 본가. 어머니 김 여사가 혼자 사는 대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거실에서 김 여사는 태연하게 다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 왔느냐? 80대의 나이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침 장 회장 따님과 저녁 약속을 잡으려던 참이었다. 어머니. 최진원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김 여사는 찻잔을 들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리 얼굴이 굳어 있느냐? 무슨 일이? 하늘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 딸, 어머니가 죽이셨습니까? 찻잔을 들던 김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여사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차가운 냉소마저 감돌았습니다. 알아버렸느냐?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그래, 내가 했다. 최진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 먹었느냐? 내가 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시끄럽다. 김 여사가 찻상을 탁 쳤습니다. 그 천한 계집이 감히 내 아이를 낳아 수라원을 흔들려 했다. 그래서 10살 아이를 죽였단 말입니까? 이 수라원 50년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순 없었다. 김 여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계집이 뱃속에 아이를 품고 찾아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최진원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찾아왔다고요? 그래. 내가 아이 못 가진다는 걸 알고도 그 계집은 임신했다며 찾아왔지. 김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니 다시 받아달라고 울며불며 애원하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쫓아냈지. 누구 씨를 붙였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을. 어머니. 그리고 경고했다.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고. 아이를 핑계로 내 앞길을 막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김 여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계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몰래 동해로 도망가서 아이를 낳더구나. 어떻게 그걸? 내가 얼마나 큰 사업가인 줄 아느냐? 전처 하나 감시 못할 것 같으냐? 최진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을 보냈다. 그 계집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받았지. 그래서 딸까지. 그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는 너를 찾아올 게 뻔했다. 김 여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10살이면 슬슬 세상 물정을 알 나이 아니냐. 자기 아버지를 찾겠다고 할 나이지. 그래서 죽였단 말입니까? 난 이 가문을 지켰을 뿐이다.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덕에 3천억 자산가가 되었느냐? 누구 덕에 전국에 20개 지점을 가진 외식그룹 회장이 되었느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지. 김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나타났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혼의 자식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장인과의 관계는, 사업은, 수라원의 명성은, 그깟 밥상이. 최진원이 절규했습니다. 그깟 밥상이 제 핏줄보다 중했습니까? 밥상? 김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밥상이냐? 이건 우리 가문 300년의 명예다. 내 인생 30년의 결실이다.
그래서 10살 아이를 죽였단 말입니까? 후회하지 않는다. 김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이다. 난 이 가문을 지켰다. 최진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인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차가울 수 있는가? 어머니는 최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당신은 내 아내를 미치게 만들고 내 딸을 죽인 살인자요. 입 조심해라. 조심은 무슨, 당신이 한 일이 그게 아니고 뭡니까? 최진원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현판이 보였습니다. 수라원이라는 글자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국밥집을 시작할 때부터 걸어두었던 것. 30년 세월이 묻은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최진원은 옆 탁자에 놓인 고려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최진원이 도자기를 현판을 향해 던졌습니다. 와장창 값비싼 청자가 산산조각 나며 현판 한가운데를 흉측하게 쪼갰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지킨 수라원의 꼴입니다. 최진원이 외쳤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부터 다 썩어 문드러진 내 놈이 지금 전 이제 이 더러운 수라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최진원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김 여사 앞에 던졌습니다. 수라원 대표직 사임서 그리고 전 재산 기부 서약서입니다. 뭐? 수라원의 모든 지분, 제 개인 재산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쳤구나. 그리고 어머니. 최진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연을 끊겠습니다. 진원아, 다시는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최진원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하늘이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너, 뭘 어쩌겠다는 거냐? 법이 어머니를 심판하지 못하면 저라도 해야죠. 최진원은 뒤돌아보지 않고 거실을 나섰습니다. 진원아, 진원아. 김 여사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본가를 떠났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저택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30년을 바쳐 일군 모든 것. 하지만 그것은 피로 얼룩진 성공이었습니다. 최진원은 핸들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아, 미안하다. 그가 향한 곳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님, 8년 전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8년이나 지난 사건을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쓰겠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언론사였습니다. 제보를 하고 싶습니다. 수라원 그룹과 관련된 수라원이라면 최진원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제가 최진원입니다. 제 어머니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고발하겠습니다. 기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틀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수라원 그룹 최진원 회장, 전 재산 사회 환원 선언. 최진원 회장, 모친 형사고발. 8년 전 미제 사건 재수사 요청. 3천억 자산가의 충격 고백. 딸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들끓었습니다. 재계가 술렁였습니다.
수라원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하나만을 원했습니다. 진실, 그리고 속죄, 살아생전 안아보지 못한 딸에게, 평생 지켜주지 못한 아내에게, 그는 남은 인생을 바쳐서라도 속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비록 돌이킬 수 없지만,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최진원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수라원 제국 하루아침에 무너지다. 최진원 회장, 딸 위한 속죄, 전 재산 3천억 기부, 김 여사 긴급 체포, 살인교사 혐의 수사 착수,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수성가한 외식업계의 신화,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비극,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8년 전 폐차된 차량의 기록, 밀항선을 탄 운전기사의 행적, 당시 목격자를 협박했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 여사가 청장실을 드나든 기록, 김 여사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80대의 김 여사는 법정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선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피고인 김순자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난 단지 가문을 지켰을 뿐입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10살 아이를 살해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최진원은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 모습,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했습니다. 당시 목격자였던 철물점 사장, 분명히 일부러 아이를 친 겁니다. 골목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목격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협박을 받아서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방해받았던 박성철 형사, 상부에서 압력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청장을 만났고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때마다 김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변호인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가명의 도움이 필요 없어. 김 여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후회하지 않아.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야. 최종 변론이 있던 날,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10살 아이를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 여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수라원의 적이었습니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손녀였습니다. 인정한 적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인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가? 판결이 선고되던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김순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피고인은 10세 아동에 대한 살인을 교사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공권력을 남용하여 진실을 은폐했다. 판사의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중형을 피할 수 없게 한다. 김 여사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법정을 나가며 그녀는 방청석의 최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할 거다, 진원아. 내가 버린 수라원, 내가 버린 재산,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최진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최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딸 하나의 목숨만큼도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김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수라원의 데모, 모든 것을 지배하려 했던 여인. 이제는 죄수복을 입은 80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최진원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머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라원은 어떻게 됩니까? 최진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회장이 아닙니다. 그냥 최진원입니다. 수라원의 모든 지분은 약속대로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제 개인 재산도 전액 아동보호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저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러 갑니다. 무슨 일 말씀이십니까? 최진원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전처 이연수 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분께 사과하고 남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연수 씨는 기억을 잃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진원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 곁에 있을 겁니다. 최진원은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차는 더 이상 고급 세단이 아니었습니다. 중고로 산 작은 경차였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시립요양병원, 연수가 있는 곳. 차를 몰며 최진원은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국밥집 아궁이 앞에서 만난 그 여인. 자신의 곁에서 함께 꿈을 꾸던 그 사람. 자신이 버린 그 사람. 이제라도 그 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비록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연수야, 내가 간다. 최진원은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간다. 차는 요양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차창을 비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진원의 가슴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병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원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연수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차는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속죄를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 위해 최진원의 남은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립요양병원 원장실. 최진원은 원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연수 씨를 돌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가 알고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회복이 어렵다는 것도,
최진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원장은 최진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병원 내에 별채를 마련하시겠다고요? 네. 제 사재를 털어 작은 한옥 별채를 짓고 싶습니다. 최진원은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주방이 딸린 방 하나, 거실, 작은 마당. 그게 전부입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 텐데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달 후 병원 한편에 작은 한옥이 완성되었습니다. 기와를 얹은 단아한 건물, 작은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 그리고 방 옆에 딸린 아담한 주방. 연수는 새 거처로 옮겨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편안한 곳입니다. 이제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연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했습니다. 특히 작은 주방이 보였을 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방이네요.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국 끓여야 하는데. 연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가 기다려요. 최진원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별채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연수는 최진원을 볼 때마다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른 사람입니다. 최진원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실래요? 좋아요. 2 사람은 병원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연수는 가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어디 갔을까요? 최진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곧 올 거예요. 학교 끝나면. 그럼 국 끓여놔야겠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참 따뜻한 분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최진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여인. 이제는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여인.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었습니다. 최진원은 매일 아침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래기를 삶고 육수를 냈습니다. 20년 전 연수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방식 그대로. 시래기는 하루 전에 불려야 해요. 멸치 육수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요. 간은 마지막에 해야 국물이 맑아요. 옛날 연수가 했던 말들이 생생했습니다. 최진원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국을 끓였습니다. 연수 씨, 국 끓였어요. 같이 드실래요? 국이요? 연수가 주방으로 왔습니다.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해요. 뭐가요? 냄새가 익숙한 것 같아요. 연수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맛있어요. 하지만요? 뭔가 부족해요. 최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연수의 손맛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최진원이 여느 때처럼 국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만 보던 연수가 홀린 듯 주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최진원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연수는 천천히 국자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하지만 익숙한 동작으로 멸치 육수 대신 쌀뜨물을 조금 부었습니다. 직접 담근 집간장 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다진 마늘을 살짝 더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수해요. 연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늘이는 짠 거 싫어하니까. 최진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연수는 최진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딸 하늘이의 죽음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라원의 영광도 그 지독했던 고통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아이를 위해 정성껏 끓이던 그 맛을 맛보세요. 연수가 국자에 국을 떠서 건넸습니다. 최진원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어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맛보는 연수의 손맛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가장 슬픈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최진원은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연수 씨. 고마울 것 없어요. 연수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늘이 좋아할 맛이면 됐어요. 우리 하늘이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곧 학교 끝나고 올 텐데 그때까지 따뜻하게 데워놔야겠어요. 연수는 국그릇을 소중히 들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두 그릇을 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자리에, 하나는 빈자리에. 하늘아, 엄마 국 끓였어. 맛있게 먹어. 연수는 빈 의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최진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잊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수야. 최진원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부터 최진원은 매일 연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했습니다. 낮이면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마당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늘이 예쁘네요. 연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맑아요. 우리 하늘이 이름처럼요. 하늘이는 좋은 아이예요. 엄마를 잘 도와주거든요. 최진원은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명 그랬을 거예요. 내일도 오실 거예요? 네. 매일 올게요. 고마워요. 당신 같은 분이 곁에 있으니 든든해요. 연수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최진원은 다짐했습니다. 남은 평생을 이 주방에서 보내리라. 연수의 손맛을 지키며 딸 하늘이를 기억하며 자신의 죄를 씻어가리라. 겨울이 왔습니다. 병원 마당에 눈이 내렸습니다. 최진원은 연수에게 따뜻한 옷을 둘러주었습니다. 추우시죠? 괜찮아요. 눈이 예쁘네요. 그러게요. 하늘이도 눈 좋아했는데. 연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 하늘이? 최진원은 연수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하늘에 있을 거예요. 하늘에? 네. 저 높은 곳에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잘 지내는 거 보고 있겠네요. 분명 그럴 거예요. 다행이에요. 연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거든요. 이렇게 좋은 분도 계시고
최진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연수 씨, 네, 사실은 최진원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누구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연수의 곁에 있다는 것, 그녀가 웃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연수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최진원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평생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연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글쎄요. 최진원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주 오래전에. 그럴 것 같아요. 연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보면 마음이 편해요. 두 사람은 함께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 고요한 정적, 그리고 곁에 있는 서로의 온기. 30년 만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연수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비록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별채의 주방에서는 따뜻한 국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연수가 끓인 시래기국, 하늘이를 위한 사랑의 맛. 그 향기는 계절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이곳에 남을 것입니다. 최진원은 연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올게요. 그럼 내일도 국 끓여드릴게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연수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최진원은 그 웃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속죄인지 사랑인지 벌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은 평생 이 자리를 지키리라. 연수의 곁에서 하늘이를 기억하며 잃어버린 것들을 되새기며 그렇게 최진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부는 잃었지만 사랑은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시래기국 한 그릇, 소박한 밥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범한 하루.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고요하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래기국의 구수한 향기처럼 그 사랑은 영원히 남아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작은 천사의 미소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